예,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전번 1장에 이어서 중용 2장을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중용 1장을 우리가 다시 회고를 좀 해보면은 자사라는 그 공자의 손자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자 사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의미심장하게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중용인데, 그래서 중용 가운데는 공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2장부터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공자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1장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공자에 대한 사상을 좀 더 이렇게 깊고 넓게 체계화를 시키는데,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인간이 혼자 고독하게 있는 모습에서 다시 그 인간 모습의 그 휴먼 네이처, 거기에서 인간의 본성이 뭔가, 그리고 그 성을 정해서 감성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희로애락, 또 그 희로애구, 애오욕, 넓게 말하면 7가지 정. 근데 이 중용에 나오는 이 4가지 대표되는 인간의 감정을 집약해서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중에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자기 위치에 돌아가고 다 만물이 자란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그 구조가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그 아주 한 개인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가 또 한 개인의 모습에서 다시 시작해서 인간과 자연과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는 이러한 아주 광대한 이러한 사상 체계로서 간단하게 1장이 문장은 간단하지만 그 사상 체계는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하늘과 모든 만물이 같이 서로가 의존하면서 성장한다는 그런 사상이 여기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요약할 것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용이 왜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을 갖다가 정으로 봤다. 그리고 그 정에서 그 다음에 화가 나옵니다.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중입니다. 중으로서 이 만물 자체의 근본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일어나서 이게 다 적절하게 중절이 돼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화합이 생기고 조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해야 할 임무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연은 그 자체는 이미 그 근본이 되어 있고, 인간이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특수한 임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또 이제 왜
유교 전통이나 동양 사상이 그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서 찾지 않고 감정에서 찾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과 이성의 이 대립이 아닙니다. 이 중용 사상에는 이성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그 위치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인간이 느끼고 인간이 이 자연과 접촉하고 인간과 인간이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가 정의 세계다. 그래서 정을 굉장히 그 human nature의 그 complexity,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뭐 일에서 일을 더하면 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 그건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논리의 단계만 거치면은 간단하게 그것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논리로서 다 정리가 안 돼요. 이 만물의 조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신비스러운 오묘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정이 가장 큰 인간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정이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을 잘 다스리면은 이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 동양 사상, 특히 우리 중용 사상의 아주 중요한 골자가 이성과 감성의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두 개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성은 뭐냐? 감정의 모든 감정이 적절하게 그것이 어울려가지고 아주 적시에 탁탁 이루어지게 나가면서 잘 조절이 될 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흥분한다거나 뭐 갑자기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에 휘말렸을 때 뭐 이성을 아무리 외쳐봐야 이성이 안 돼요.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적절하게 내가 그 정을 조절할 때는 그게 이미 이성적이 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안정이 되면은 우리 감정의 상태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성을 따로 내세울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이미 어떤 그 감정의 흐름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성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조선조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성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으로 봤는데 이걸 왜 성을 갖다가 이성으로다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런 질문이 유교 전통 자체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11세기, 11세기, 12세기에 소위 말하면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신유학, 그 정의, 정호, 그 다음에 주자 이런 분들이, 특히 주자 이런 분들이 이 새로운 유교 전통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이 성을 해석하는데 그걸 거기에서 이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을 잃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국에 와서도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성리학
그래서 이걸 부처변은 이 조선 이 유교 전통이 신유학, 주자학 이후로 우리가 이름을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성을 이에서 찾아본다. 거기에 반해서 이 성과 정을 통해서 또 뭡니까? 여기에 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이 있고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여긴 이가 있고 학이 뭐 성리학. 근데 이 성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이 기냐 성이 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이 조선유학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 논란을 했는데 그 이황 퇴계 선생 같은 분은 이 성을 이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심적인 그 이원론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봅니다. 그런데 이 율곡 같은 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따로 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 속에 이미 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와 이를 나누자. 기와 이가 같이 이미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바깥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로 나타나고 있고 그 기가 나타나게끔 어떤 그 속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어떤 원칙이 흘러간다. 아마 그런 것이 이일 거다. 그 이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 어떤 공식처럼 둘 수는 없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조선조의 이렇게 이기, 이론론, 이원론, 사단, 칠정, 인심, 도심, 율곡, 퇴계 이런 걸 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장 이 중용에 들어가서 여기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 우선 보면은 제가 여러분 이 그 텍스트를 아마 그 보셨겠지만 여기 그 이제 보이시죠? 여기 중리왈 군자 중용 소인 반중용 군자지 중용야.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 중리는 그 공자의 이름입니다. 공자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나이가 남자가 20살 되면은 이름이 하나 붙습니다. 요즘 말하면 성인이 되면은 그 성인이 됐다고 하는 일종의 성인식이죠.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그 이름이 자기 개인의 이름은 사실은 공자는 구입니다. 언덕구자 구인데 그 구가 아니고 중리라. 그 산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중리.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중리. 그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그 first name으로 부르지 않고 그런 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리. 중리왈.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여러분 군자는 다 알아보셨죠? 군자 중용. 군자는 중용이다. 소인은 뭐냐? 반중용. 군자지 중용이야.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군자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군자란 말은 뭐
여러분이 저 다 들어보시겠죠. 이 군자라는 뜻이 글자 그대로 하면 군은 임금군이죠. 임금의 아들이다. 말은 이제 글자는 그런데 이제 공자 때 와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무슨 혈연적으로 어떤 자기의 혈적으로 볼 때 그런 임금의 무슨 후예라든가 왕자라든가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자기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성품, 그것이 뛰어난 사람,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유교 전통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고 본 겁니다. 가장 그 출신과 관계없이 때로는 뭐 자기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것도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인격의 정도를 측정해서 가장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 그러는데 이 군자가 뭐 꼭 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완성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군자라는 것은 항상 모든 그 인간이 완전하게 된 사람을 갖다가 군자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군자가 다 단순히 그냥 도덕이라든가 윤리성에서 다 완전해서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군자 것은 어떤 자기 신분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 시대에 와서 이 사상이 원래는 임금의 아들, 뭐 프린스, 뭐 이렇게 혹은 프린슬리 피플, 뭐 자가 이제 그 아들 자자지만 요즘에 와서 이게 군자를 뭐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군자란 말이 없어요, 영어는. 그런데 이걸 억지로 번역하면 뭐 초창기에는 이 젠틀맨, 근데 그 젠틀맨은 요즘 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그 빅토리안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젠틀맨십, 뭐 그래서 그때 어떤 분들은 그 아더 웨일리 같은 분들은 젠틀맨으로 번역했지만 그럼 또 여자는 어떻게 해요? 젠틀우먼. 그러니까 ladies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자가 우리가 보면은 꼭 남자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뭐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즘 제가 이게 번역하는 것은 superior person, 그 뭐 자를 남자 여자 할 것도 없고 person, 그리고 이 군을 noble, 뭐 그 noble 그럼 꼭 우리가 생각해 말이죠. 뭐 계급적으로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귀족 같은 그런 뭐 사회층을 갖다가 noble,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superior, 아주 우리 보통 인간보다도 뛰어난. 그래서 이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뭡니까? 군자가 있고 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인. 이게 소인은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이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인물이고 소인은 그게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이게 조금 이게 이게 비교가 되는. 그래서 항상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비교한 여기도 그럼 군자와 소인이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소인보다 조금 위에 간 사람들을 뭐 아마 대인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대인이 많이 쓰이잖아요. 대개 군자 대 소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 쉽게 말하면 군자는 중용을 실천하고, 그러니까 중용적인 사상이나 중용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중용을 따라서 사는 사람. 소인은 오히려 그 중용에서 벗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걸 대조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인, 이게 이 말이 나서니까 말이지, 이 소인과 대인을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종종은 해요. The great person, 이거 petty person, small person.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초창기는 뭐 대원군의 세국 정치 때문에 저기다 오랑캐라고 이제 봤죠. 양이. 근데 좀 이렇게 와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의료 사업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현대적인 그 스포츠도 소개해주고 이러니까 상당히 지금 부르는 칭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양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양쪽 서양 사람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 오랑캐라고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나 보니까 이 양 오랑캐까지는 아닌가 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치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양 대인은 대인인데 우리 조선 대인은 아니고 서양에서 온 대인이다. 이렇게 불러를 줬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 선교사들이 그 한국에 와서 근대화하는, 근데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근대 문명, 그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갖다가 소개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제 물론 여러분 이미 의료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잘 아시겠죠. 알렌이 와서 이 민영익이란 그때 민비의 조카 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생명을 구해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광해원을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되고 제중문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약간 그런 것 외에도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평양에는 숭실대학이라든가 거기에 장로교 신학교가 처음 세워지고 이 남쪽에도 이 대구는 동산병원이라든가 저기 전라도는 그게 예수병원이라든가 의료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게 하니까 이 양대인이라고 부를만 하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정구를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코트를 탁 여름에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갓을 쓰고 이제 두루마기를 턱 걸치고 말이야 지나가다 보니까 저 서양 선교사들이 이 양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걸 치고 날리고 하는데 땀을 뻘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런 건 이 종들을 좀 시켜가지고 하라 그러고 양반은 앉아서 이렇게 구경할 일이지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고생하고 있느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운동이 뭔지 이런 거 뭐 의식이 없었다고요. 그저 양반들은 그저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운동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선 사회가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소인, 그 당시에 이런 소인이라고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게 차별이 점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큰 공헌을 한 건데 이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이 양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같이 동등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점점 이 소인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져 가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소인이라는 걸 갖다가 사회적인 계급이 아니라 그 후부터는 인간의 그 하나의 캐릭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소인이냐, 대인이냐, 군자냐, 이렇게 유교의 그 원래 사상이 어떤 신분제도가 아니고 인간의 수신, 인간의 자기의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소인이 될 수도 있고 대인이 될 수도 있고 군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소인이 지금도 보면 이건 참 요즘에 와서 우리 정치라든가 사회 현상을 볼 때도 소인이 참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소인인데 그 소인은 굉장히 조금 좁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아주 스케일이 작고 군자가 돼야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참 우리가 역사를 본다거나 현대 지금도 보면 그렇지만 군자적인 그런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리더십,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성인 군자, 이 율곡이 그렇게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쓴 책이 성학 지변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군주가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만 나라가 선다는 것. 근데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들이 이 군자가 못 돼가지고 전부 소인 노릇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요즘 이 정치를 하고 지도자가 되고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탕이나 리더십이 이 군자적인 모습이 없고 다 소인들입니다. 자기 개인의 셀피시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 바탕이 정말 좁아요. 소인입니다.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이나 이런 굉장한 정성들 가운데도 소인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평민이나 때로는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군자가 있어요. 저는 생각할 요즘 세상에도 거꾸로 이렇게 대단하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소인이 90% 99% 소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군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저 혼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여러분 보셨겠지만 뭡니까? 군자 중용. 군자는 곧 중용입니다. 이 중용의 글자 그대로 centrality and commonality.
아주 센트럴, 아주 중심적이고 또 동시에 가장 일상적인 것. 그게 중용이에요. 그렇다면 군자 중용, 제가 한 말이 맞죠? 가장 평범한 우리 이웃 가운데 군자가 있어요. 따로 군자가 어디에 이렇게 어느 곳에 따로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말 군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정신문화연구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군자들이 참 많아요. 군자라고 따로 굉장히 이렇게 높이 우리가 이상하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정말 가장 인간적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군자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자라는 개념을 갖다 좀 더 우리가 일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 중용행 자체가 그게 바로 군자는 중용입니다. 무슨 이게 고자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중자예요. 그리고 용자예요. 일상성입니다. 군자가 일상성을 잃어버리면 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소인은 반중용. 그러니까 이 반자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보면 거슬러 올라간다, 반대한다. 우리도 영어에도 pro and con 그래서 이걸 반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용의 반대가 뭐냐? 그래서 제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중용의 반대는 가장 일상성이 우리가 중용이거든. 가장 중심적이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그 속에 중용이 있다.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다. 그런데 반중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중용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빗나가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내가 쉽게 설명을 드리죠. 이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방향 아닙니까? 중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중용을 찾는다. 그런데 어떤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향인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중용적인 그런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빗나가는 것, 잘못 간 것이 그것이 반중용, 그것이 소인의 길입니다. 소인들도 다들 군자가 되고 싶겠죠. 누가 일부러 중용에 반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일상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이 중요한 목표인데 이 자체 이렇게 좋은 정말 훌륭한 것을 내가 반대합니다 하고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중용 이장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중용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반대하려다. 중용에 반대한다는 뜻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중용을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인들도 자기들은 중용을 한다고 해요. 나도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나 뭐 한국이나 대통령들이 다들 당신 참 소인이요. 그럼 절대로 안 받아. 내가 대인이지. 내가 군자지. 뭐 군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대인이지. 이러지. 내가 소인이다. 나는 대인을 반대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군주가 나는 군주가 그런 뭐 군자가 되는 거 싫어서 나는 소인적인 군자가 됩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용에 반대하는 개념을 많은 해석하는 사람이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 중용을 좋아해요. 이것이 이상적이고 얼마나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자기도 뭐 대인 군자까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목적의 근처도 못 가고 삐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반중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조선조도 그렇고 다 보면 왕실에서 이 활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활쏘기라는 게 이제 물론 우리 신체를 단련시키고 뭐 이렇게 문물을 다 겸하고 뭐 그런 뜻에서 그 활을 쏘는 그런 활을 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왜 활쏘기를 장려했을까? 그 활쏘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활쏘기를 장려한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뭐 신체 건강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기 위해서 활쏘기를 장려했을 건가? 대개 왕들이나 왕자나 뭐 높은 신하들이 다들 이렇게 그 공자도 그걸 강조했거든요. 활쏘기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유교 전통에서도 이 활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특별히 활을 갖다가 강조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활을 쏘면요 여기에 타겟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척하니 이제 이 활을 촥 하고 이제 당겨서 쫙 여기다가 이제 맞추는 거 이제 이게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을 이제 잘 쏘면은 이게 딱 맞는데 그 못 쏘면 뭐 여기가 이쪽에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관역을 맞추는 것이 이제 그 옛날에 누구더라? 정조인가? 아마 정조가 그렇게 활을 잘 쐈다고 하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여하간 그 활을 쏴가지고 얘가 맞추지를 못하고 빗나가요. 그런데 그 빗나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했을 때, 왜 화살이 여기 맞지를 않고 일로 갔을까? 절로 갔을까? 이제 그걸 자기가 하면 그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활을 쏜다면 반드시, 오늘은 어떻게 활이 잘 안 맞네? 이제 뭐 기후가 뭐 바람이 너무 불었다든지 뭐 이렇게 이 신하들이 뭐 타겟을 잘못 세웠다든지 이제 항상 바깥에다가 비난을 자꾸 합니다. 뭐 근데 자기한테서 그 실패 원인을 찾지 않거든요. 근데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화살이 빗나갔을 때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 자기
자세가 잘못되거나, 자기가 잘못 견역했거나, 자기의 팔에 힘이 좀 빠졌거나, 뭐 여러 가지로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봐가지고 화를 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자기를 봐가지고 자기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자기의 실패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활쏘기입니다. 화를 쏘가지고 그냥 하루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를 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내 화살이 왜 여기 안 맞았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자기한테서 그 이유를 찾으라. 그래서 이 유교 전통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바깥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찾아봐라. 골프 칠 때 여러분 골프 많이 치지만, 나가서 골프 치면요, 이 골프가 이게, 저는 골프를 뭐 칠 줄 모르지만 이 치는 분들이 그래요. 결국은 자기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자기입니다. 자기의 이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자기의 어깨가 잘못됐다든지, 자기의 스윙하는 팔이 잘못됐다든지, 하여튼 자기 속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골프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 골프는 그러니까 치면서 자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되려면은 활을 쏘는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 그 성패 원인을 찾는 것이 군자예요. 소인은 자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찾아요. 그거 저놈이 잘못했고, 이놈이 잘못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언론이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밤낮 다 밀어요. 나한테서 내가 부족했다.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소인이에요. 대인, 나가서 군자는 그 이유를 자기한테서 찾고 자기가 그걸 accept를 해요. 그게 군자예요. 그걸 accept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이런 말 하는 제 자신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군자예요. 그렇게 못하고 남을 비방할 때 그게 바로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다 중용을 좋아해요. 중용해서 우리가 다 말로는 대인이 되고 싶고 군자가 되고 싶고 다 하는데, 소인은 실제로는 반중용. 그러니까 중용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조금 우리가 그 기독교 전통하고 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신약 성서에는 죄라고 하는 그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죄라고 할 때. 죄가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무슨 어떤 계명을 어겼다거나, 무슨 율법을 어겼다거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했다거나, 어떤 그런 형사적인 의미, 혹은 어떤 legal, 율법적인 의미에서 죄인. 근데 그 기독교에서 말한 죄인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명을 어겼다고, 또 내가 특별한 법을 어겼다거나, 도덕적, 윤리적인,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 그 죄인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무슨 범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죄인, sinner,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sinner, sin. 그 sin이라는 개념이 이 말이 영어의 sin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그 신약 성서가 오리지널 그 처음 씌어진 말 히랍 말의 원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히랍 말에 어떤 뜻이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활 속 얘기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걸 죄라고 했어요. 놀랍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율법 사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게 표적이 있는데 여기 이 표적을 딱 맞춰두고 있는데 이 표적에서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말이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그 타켓을 missing the target, missing the mark. 그래서 missing 글자로 missing the mark.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은 우리 삶 자체를 우리가 너무 기독교의 죄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이제까지 해석해봐.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의식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그냥 이 기독교가 좀 너무 죄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이렇게 그런 일종의 억압, 중압감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죄다. 뭐, 항상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개념이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사항을, 어떤 율법 사항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 이것을 죄라고 했어요. 삶이 가야 할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가서 그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오리지널, 그게 성경문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썼는데, 그걸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인 같은 게, 죄인이 바로 우리가 특별히 무슨 형무소에 가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소인 같은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기독교의 죄인하고 우리 유교 전통에서 말하는 소인하고 비슷하다. 그 죄인을 너무 그렇게 어떤 형사법에 의해 가지고 무슨,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죄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잘못됐거나 목표가 잘못된 그것 자체가 죄다. 우리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갈 때 그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유교에서 말하는 소인과 아주 비슷한 그런 접촉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요걸 좀 요걸 떠나서 죄인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의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죄인도 있고 또 의롭다고 하는 의인.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소인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어요? 말만 의인이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 의인이 돼요. 다 의인이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의인화. 그래서 의인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justification 이걸 의인화 justify 해주는 거예요. 새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교리로서 그 justification, 특히 이 reformation, 그 종교개혁 이후로다가 인간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은총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아주 깊이 특히 그 개신교 전통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상이 유대교에도 의인을 많이 말했거든요. 그 유대교는 기독교와 달리 무슨 그런 대속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 대속이라고 하는 건 참 재밌죠. 이 기독교에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 맡아서 나를 사해 주었다. 죄사함, 대속, atonement. 그 atonement가 바로 그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란 말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tone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 atonement란 말이 at one meant. 둘이 하나가 at one.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이 나와 함께 내 죄를 걸머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같이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이게 at one meant.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atone이란 말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그래서 그걸 atone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소인이지만 유교에서는 군자가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너를 군자로 만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누가 대신해서 너 군자 아니지만 군자로 챙겨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다 소인이고 죄인이지만 다행히 어이구 놀랍게도 그런 초월적인 어떤 그런 일종의 그 gift, 선물 아닙니까? The grace of God.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accept 해주지 의인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accept 하느냐 말이죠. 이게 다 로마에서 나온 이 로마의 법에서 대속이라는 말이 이게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을 때, 그때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대신에 그 노예를 시켜가지고 죄의 값을 갖다 노예가 대신 형무소를 가다든지 무슨 군대 간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를 대신하는 것. 그게 대속입니다. 거기에 그런 로마 법 사상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대속, 그 atonement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 로마 사회라든가 로마의 형법 제도에서 쓰고 있던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유대교도 의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대교나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그런 어떤 대속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아주 독특하죠. 누가 나 대신 내 짐을 져준다는 것, 내가 징역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징역 살아준다는 것. 이런 그 생각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나 우리 유교인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면서 자기가 그 경지에 올라가요. 그게 바로 수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런 걸, 어떤 초월적인 선물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성취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자, 이 군자는 그 다음에 중량이 나옵니다. 이 군자이 시중, 군자이 시중이라. 이제 처음 열어보시죠. 시중이라는 말이. 소인지 중용이야. 소인이 무기탄냐. 자, 이걸 봅시다. 군자이 시중, 군자는 시중한다. 그래서 이 군자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 군자의 자질이 뭐냐 그러면은 시를 중한다. 이거 이게 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시를 이 시간인데 시중, 이 시중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의 중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깊이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시중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시중을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기회주의자 같이, 찬스가 왔다. 이때야말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정권을 탁 사가지고, 탁 히트를 쳤다. 뭐, 대박 우리말로 요즘 대박이 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시기를 딱 알아채고 말이지, 재치있게, 거기에 탁 리스폰스를 해가지고, 적응해가지고, 권력도 잡고, 돈도 뭐 많이 벌고, 근데 그런 식의 시중이라는 군자가 뭐 그렇게 그 투기를 잘해가지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뭐 찬스를 놓치지 않고 뭘 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군자는 그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의 그 때의 엄격성, 그 때가 가지고 있는 그 때의 무게를 중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중이에요.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리스폰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다가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군자에게는 이런 시대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때 내가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 때를 자기가 맞춰가지고 그 때에 자기가 결단하는 사람. 그것이 시중입니다. 근데 많은 이 주석책들이 자꾸 시중을 그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건 전부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요. 그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부 그렇게 그 기회주의자. 그 기회주의자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이 오고, 절대로 시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중은 시대의 정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군자다. 그래서 군자가 시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끊임없는 자기의 수련이 필요해요. 내가 어떨 때 나서고,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외쳐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침묵을 지켜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군자인데 결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그게 시중이 아닙니다. 그게 군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소인은 무기탄, 기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탄 없이 얘기하라 그런 말 들어봤죠? 무기탄.
이 기탄이라는 게 기탄 없이 마음을 다 탁놓고 얘기해보라.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탄을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기탄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기탄이라는 것은 전혀 절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느끼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말을 시와 때를 가리지도 않고 막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소인입니다. 자기 딴에는 큰 말 한다고 한잔 착 하고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사람이 소인입니다. 무기탕. 근데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절대로 대인이 되거나 군자가 될 수 없어요. 정말 군자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적절하게 그게 반응이 탁탁 맞게 들어갈 때 자기가 설 곳에 서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자기가 과감하게 자기를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바로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그 우리가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옳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기독교 말은 다 죄인이지만 어떤 그런 순간에 왔을 때는 바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와서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일본 측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조금 살다 나오십시오. 구태 뭐 죽을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그럽니다. 너는 죽어야 한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군자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라고, 열사는 자기가 자기를 하는 게 열사지만 의사는 시중을 안 사람이에요. 내가 이때 이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음까지 내가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시중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그 죽기 전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뭐 휘호를 이렇게 뭐 이렇게 글을 좀 쓰라고 하면 글을 많이 써줬어요. 그런데 그 글이 다 중용이나 뭐 논에서 나온 걸들을 써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그래서 이 소인하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군자의 결론적으로 군자는 시중을 중요해. 소인은 무기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소인이 중용을 한다고 했지만 소인이 했다고 하는 중용은 이런 식의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에 대한 이게 이해가 다른 거죠. 중용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중용을 자기 이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중용을 이렇게 하면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중용을 하는 것처럼 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완전히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정치가 되는 것처럼, 무슨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무슨 변화를 갖다가 자기가 가져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그래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다들 보면 이 무기 타는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도 없이 다 소인들이잖아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 원하는 게 아니다. 나 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중을 하는 거예요. 군자예요. 군자의 정치하고 이런 소인의 정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무기탄, 이것이 다 중용을 잘 이행하면은 시중이 저절되는 겁니다.
그게 화살을 쏘면 그게 탁탁 맞잖아요. 왜?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자기를, 그래서 수신입니다. 자기를 수신. 왜 수신을 강조하느냐?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은 시중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 적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은 사람은 무기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게 이제, 이 전투병과가 이제, 이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기갑이 있는데, 이제 보병은 글자 그대로 이제, 소총 가지고 싸우는 거고, 이 포병은 포를 이제 쏘는 거고, 뭐 함포라든가 대포라든가, 이제, 그게 기갑은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 포병을 하려면은 포를 쏘는데, 이 포가 이게 잘못되면은 적군을 한 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한 대 떨어져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뭐 배에서 함포를 쏴도 그렇고, 직사포든 곡사포든 간에 이걸 정확하게, 이게 루즈가 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엉뚱한 데가 빗나가거든요. 그 빗나가 엉뚱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영어에 우리가 그런 말 쓰죠. loose cannon. 여러분 들어보시죠. loose. He's a loose cannon.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무기탄이에요. 무기탄이 뭐냐? loose cannon. 가는 데마다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행동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게 굉장한 뭐 배포가 있고 대인이 생각하는데 다 망치는 루즈 캐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이 다 뭐 군주가 되고 무슨 지배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시중을 알 수 있는 군자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우리 제 3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